그날 나는 그 사람을 다시 보지 않으려고 했다. 정장을 입고 내 앞에 앉아 있는 남자를 굳이 똑바로 마주하고 싶지 않았다. 눈을 마주치는 순간 그동안 참고 있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튀어나올 것 같았기 때문이다. 왜 그러셨어요? 입 밖으로 나온 말은 생각보다 짧았다. 그는 내가 질문을 끝내기도 전에 고개를 숙였다. 나는 사람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말은 사과도 아니고 변명도 아니었다. 그저 자기 자신을 설명하는 한 문장이었다. 그때 나는 이 사람이 나에게 사과를 하러 온 게 아니라 결론을 들려주러 왔다는 걸 알았다. 내 이름은 한소원이다. 시립 복지센터에서 상담사로 일하고 있다. 나는 어릴 때부터 누군가에게 이건 어른이 알아서 할게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거의 없다. 그 말이 나오기 전에 이미 상황이 끝나 있었기 때문이다. 결정은 항상 남아있는 사람이 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그 사람이 나였다. 아플 때도, 중요한 서류를 처리할 때도, 집 계약을 할 때도 나는 혼자였다. 누군가를 원망할 만큼 기억이 선명하지도 않았고 기댈 만큼 여유도 없었다. 그래서 나는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법보다 조용히 버티는 법을 먼저 배웠다. 센터의 아침은 늘 비슷하다. 먼저 도착한 사람이 불을 켜고 서류를 정리하고 어제 미처 끝내지 못한 상담 기록을 넘긴다. 나는 늘 그 자리에 있었다. 눈에 띄지는 않지만 빠지면 티가 나는 자리. 사람들은 그걸 성실하다고 부르지만 나는 그냥 그 자리를 오래 지켰을 뿐이다. 그날도 상담실 문을 닫고 있었다. 그때 문이 열렸다. 문을 열고 들어온 사람은 한눈에 봐도 눈에 띄었다. 낡은 회색 스웨터, 몇 번이나 꿰맨 흔적이 있는 바지, 오래 신어 발 모양이 그대로 남은 운동화. 그런데 이상했다. 불쌍해 보이지 않았다. 눈을 피하지 않았고 자리를 차지하려 들지도 않았다. 마치 자기가 어떻게 보일지 알고 있으면서도 그대로 들어온 사람 같았다. 어서 오세요. 나는 늘 하던 대로 말했다. 그는 고개를 깊게 숙였다. 잠깐 상담을 받을 수 있을까요? 말투는 지나치게 공손했다. 나는 그 공손함이 습관인지 의도인지 아직 알 수 없었다. 그는 의자에 앉아 한동안 말을 하지 않았다. 나 또한 그 시간을 재지 않았다. 이 일에서 사람이 말을 꺼내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각자 다르기 때문이다. 혼자 지내고 있습니다. 그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아내가 먼저 갔고요. 아들은 이제 다 컸습니다. 그 말에는 서운함도 자랑도 없었다. 그저 상태 보고 같았다. 불편한 점은 없으신가요? 내 질문에 그는 잠시 생각했다. 밤이 되면 조금 조용합니다. 그 말이 어쩐지 정확하게 들렸다. 그는 그 뒤로도 센터를 찾았다. 항상 같은 요일, 같은 시간, 나는 그를
특별히 챙기지 않았다. 규정 안에서 필요한 만큼만. 그는 그 점이 좋았던 것 같다. 선생님은 묻지 않으시네요. 어느 날 그가 말했다. 필요 없는 질문은 하지 않습니다. 내 대답에 그는 잠시 웃었다. 그 웃음은 연습된 것이 아니었다. 그때 나는 이 사람이 나를 시험하고 있다는 걸 아직 알지 못했다. 그는 늘 같은 시간에 왔다. 요일도, 시간도, 심지어 상담실에 앉는 자리도 늘 같았다. 문에서 두 번째 의자, 창가 쪽도 아니고 문 바로 앞도 아닌 자리. 나는 그 자리가 습관이 아니라 의도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그때 처음 했다. 하지만 굳이 묻지는 않았다. 이 일에서 사람이 스스로 말하지 않는 걸 억지로 끌어내는 건 좋은 방법이 아니기 때문이다. 오늘은 조금 쌀쌀하네요. 그가 말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침 저녁으로 기온 차가 큽니다. 그는 그 대답이 마음에 든 듯 더 묻지 않았다. 그날 상담은 유난히 짧았다. 그는 자기 얘기를 하지 않았고 나 역시 괜히 질문을 늘리지 않았다. 대신 상담실 안에 조용한 공기가 길게 머물렀다. 센터를 나서면 나는 늘 혼자였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 일도 없었다. 아픈 날에도 기쁜 일이 생긴 날에도 마찬가지였다. 몸이 안 좋아 병원에 갔을 때 접수 창구에서 익숙한 질문을 들었다. 보호자 연락처 적어 주실 수 있을까요? 나는 잠시 펜을 멈췄다가 그 줄을 비워두었다. 설명하지 않아도 괜찮았다. 그 질문은 이미 여러 번 받아봤으니까. 그날 밤 나는 집에서 혼자 저녁을 먹고 불을 끄고 누웠다. 이런 날들이 특별히 불행하다고 생각한 적은 없었다. 다만 익숙했을 뿐이다. 어느 날부터 그의 질문이 조금씩 바뀌었다. 선생님은 여기서 오래 일하셨습니까? 힘들다고 느낀 적은 없습니까? 그 질문에 조심스럽게 답했다. 힘들지 않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죠. 그는 그 대답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도 그만두지 않으셨군요. 나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그만둘 이유가 뚜렷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말을 오래 되새기는 것처럼 조용해졌다. 그날 이후로 그는 내 대답을 적어두는 사람처럼 보였다. 그의 아들 이야기는 거의 나오지 않았다. 아주 가끔 대화가 끝나갈 무렵 그가 이런 말을 덧붙일 뿐이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선택을 빨리 하더군요. 나는 그 말에 의미를 붙이지 않았다. 그 역시 더 설명하지 않았다. 그날도 그는 아들 이야기를 그 문장 하나로 끝냈다. 그게 그의 방식이라는 걸 나는 점점 알게 됐다. 센터 안의 공기가 달라졌다. 회의실 문이 자주 닫혔고 관장의 표정이 눈에 띄게 무거워졌다. 나는 그 변화를 모르는 척하지 않았다. 다만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더 꼼꼼히 했다. 상담 기록을 다시 읽고 불필요한
문장은 정리했다. 그날 저녁 관장은 나를 따로 불렀다. 상황이 좋지 않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말만으로도 충분했다. 그날 그는 평소보다 조금 늦게 왔다. 여전히 낡은 옷차림이었다. 나는 그 허름한 모습이 처음보다 더 선명하게 보였다. 오늘은 조금 늦으셨네요. 생각할 게 있었습니다. 그는 그렇게 말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선생님은 여기서 계속 일하고 싶습니까? 나는 그 질문이 이상하게도 낯설지 않았다. 제가 결정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도 본인 생각은 있을 겁니다. 나는 잠시 숨을 고른 뒤 말했다. 일은 어디서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그 말을 한동안 말없이 들었다. 그날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며칠 뒤 나는 사직서를 냈다.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짧게 답했다. 제 선택입니다. 누군가 붙잡지 않았고 설명도 요구하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나는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그게 내가 살아온 방식이었으니까. 사직서를 낸 뒤 며칠이 지나 센터 회의가 열렸다. 구조조정 이야기가 다시 나오려는 순간 관장이 말을 끊었다. 이번 건은 여기까지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다. 이유는 설명되지 않았다. 나는 그 자리에 그냥 앉아 있었다. 그날 처음으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상황이 정리되는 자리에 서 있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생각했다. 누가 이 결정을 내렸을까? 하지만 답을 찾으려 하지는 않았다. 알게 되더라도 내 태도가 달라질 건 없었기 때문이다. 며칠 뒤 센터에서 연락이 왔다. 잠깐만 들를 수 있겠어요? 나는 이유를 묻지 않았다. 이유를 묻지 않는 건 오래전부터 내 습관이었다. 센터 로비에 들어서자 낯선 공기가 느껴졌다. 늘 있던 의자 배치가 조금 달라져 있었고 사람들의 시선이 한 곳으로 모여 있었다. 그곳에 그가 서 있었다. 이번에는 허름한 옷이 아니었다. 정돈된 정장, 깨끗한 구두. 말없이 서 있어도 주변의 공기를 정리하는 사람. 나는 그를 바로 알아봤다. 아니, 알아볼 수밖에 없었다. 한소원 씨. 그가 내 이름을 불렀다. 그 순간 내 안에서 하나의 장면이 정리됐다. 그 허름한 스웨터, 같은 자리, 같은 시간, 같은 말투. 그 모든 게 우연이 아니었다는 걸 그제야 온몸으로 이해했다. 우리는 마주 앉았다. 나는 먼저 묻지 않았다. 그 역시 서두르지 않았다. 잠시 후 그가 입을 열었다. 나는 사람을 쉽게 믿지 않습니다. 그 말은 이미 들어본 적 있는 문장이었다. 특히 내 아들의 인생에 대해서는 더 그렇습니다. 나는 고개를 숙였다. 그가 계속 말했다. 그래서 직접 보고 싶었습니다. 어떤 환경에서 사람을 대하는지, 어떤 상황에서 선택하는지. 그는 시험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그 의미를 알고 있었다. 나는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다. 화가 나지 않았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지만 따질 마음은 없었다.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말했다. 그는 그 대답을 가만히 들었다. 그게 전부입니까? 나는 잠시 생각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 제 삶에 대해 설명드릴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말은 도전도 아니고 항의도 아니었다. 그저 선 긋기였다. 그는 그 선을 넘지 않았다. 그는 마지막으로 이야기했다. 그 옷은 의도였습니다. 사람들은 옷을 보면 태도가 바뀝니다. 그게 내가 알고 싶었던 첫 번째 기준이었습니다. 나는 그날의 장면들을 하나씩 떠올렸다. 특별히 친절하지도 무시하지도 않았던 내 태도. 그는 그걸 보고 있었던 것이다. 센터 일에 대해서는 개입하지 않겠습니다. 그가 말했다. 나는 그 말이 가장 놀라웠다. 이미 할 수 있었을 텐데요. 내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는 짧게 웃었다. 그럴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판단의 주체가 나가 아니라 그 자신이라는 걸 나는 알았다. 그게 이 사람의 방식이었다. 그는 아들 이야기를 길게 하지 않았다. 다만 이 말만 전했다. 내 아들은 자기 선택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선택을 존중하기로 했습니다. 그 말에는 아버지의 자랑도 섭섭함도 없었다. 오직 결정만 있었다. 그제야 나는 이해했다. 이 이야기는 내가 선택받는 이야기나 시험을 통과하는 이야기가 아니었다. 한 사람이 자기 기준을 다시 세우는 이야기였다. 돈과 명예, 권력과 영향력, 그 모든 것 옆에 아들의 선택이라는 가치를 같은 높이로 올려놓은 사람의 이야기. 그래서 그는 앞에 서지 않았다. 대신 한 발 물러섰다. 며칠 뒤 센터에서 공식적으로 연락이 왔다. 운영은 기존대로 유지되고 추가 구조조정은 없을 거라는 말. 누가 어떻게 했는지는 설명되지 않았다. 나는 묻지 않았다. 그게 내 자리였기 때문이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생각했다. 부모가 없다는 건 늘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는 뜻이었다. 그날 나는 누군가에게 대신 결정받지 않았다. 다만 존중받았다. 그게 그분의 방식이었다. 명예도 권력도 돈도 이미 가진 사람이 마지막으로 선택한 또 하나의 가치. 앞에 서지 않고 한 발 뒤에서 지켜보는 선택. 나는 그 선택을 기억하기로 했다. 그리고 다시 센터로 향했다. 아침마다 그 자리에 앉아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그 말을 이제는 조금 다른 마음으로 말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는 어디까지 개입해도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어디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한 분 한 분 인사드리겠습니다.